저는 66살 장인숙이라고 합니다. 제 딸 소진이는 저의 전부였어요. 25에 결혼해서 30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키운 외동딸이라 더 애착이 갔죠. 소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작았어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보냈다네요. 그때부터 딸의 건강만큼은 제가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소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어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앓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이고 보약을 다려 먹였어요. 남들은 제가 딸을 너무 예민하게 키운다고 했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소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키는 겨우 150cm였고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작고 약했지만 공부만큼은 반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답니다. 선생님들도 소진이의 총명함을 칭찬하셨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소진이는 늘 모범생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방황하거나 반항하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집안일을 도와주려 했답니다. 대학교는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자기도 아팠던 경험을 살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도 소진이는 몸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렸지만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4년을 꿋꿋이 버텼죠.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간호사가 된 후에도 소진이는 45kg를 넘지 못했어요.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래도 환자들은 소진이를 참 좋아했답니다. 작고 여린 체구에서 나오는 따뜻한 미소와 꼼꼼한 돌봄이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나 봐요. 그러다 33세 변도현을 만났죠.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온 변도현은 처음부터 소진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키 184cm의 훤칠한 외모를 가진 그는 병원에서 인기 있는 의사였다고 해요. 수많은 간호사들이 변도현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지만 그는 오직 소진이만 바라봤죠. 처음에는 저도 의사 선생님과 우리 딸이 서로 좋아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소진이의 건강을 늘 걱정하던 제게 의사와의 만남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변도현은 프로포즈를 할 때도 멋진 약속을 했어요. 장모님, 소진이를 공주처럼 모시며 살겠습니다. 평생 소진이 건강만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결혼식 날, 소진이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정말 예뻤어요. 45kg의 몸무게가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신부였죠. 저는 그날 드디어 소진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결혼 초기에는 소진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신혼집은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였죠. 변도현의 연봉이 높다 보니 웬만한 부잣집 부럽지 않은 생활이었답니다. 소진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간호사 일을 계속했어요. 남편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 출퇴근도 함께 할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변도현이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응급 환자가 있다며 병원에 자주 나갔죠. 소진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했어요. 의사는 원래 바쁜 직업이잖아요. 엄마, 그렇게 말하는 딸이 안쓰러웠지만 저도 의사라는 직업을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소진이에게 이상한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이사를 도와달라는 거였죠. 소진아, 내 친구가 이사하는데 이사 비용이 너무 비싸대.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저 가끔 있는 부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있던 이사 돕기가 점점 늘어났어요. 변도현의 의대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들, 심지어 골프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의 이사까지.
45kg밖에 안 되는 소진이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죠. 소진아, 그렇게 무거운 걸 들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면 변도현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장모님, 요즘 젊은 애들은 운동도 해야 해요. 소진이가 너무 약하게 자랐잖아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래도 소진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어요. 이사를 도와주고 나면 집 청소는 기본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간호사 일도 힘든데 주말마다 이사일에 청소까지 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소진이네 집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소진아, 냉장고가 왜 이래? 그제서야 소진이가 말해주더군요. 장보기도 전부 소진이 몫이었다는 거예요. 변도현은 자기 돈으로는 단 한 번도 장을 본 적이 없었대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요. 제가 다 하는 게 편해요. 소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남편 월급이 훨씬 많은데 왜 생활비를 전부 소진이가 부담하고 있는 걸까요? 주말에 변도현이 골프 치러 간다고 나가면 소진이는 혼자 장을 보고 이사를 도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녁이면 남편 골프 모임 회식에 쓸 안주거리까지 준비해야 했죠. 오늘은 선배님들이 오신대요. 제가 음식 좀 해놔야 해요. 소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부엌에 섰어요. 45kg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저는 몰래 도와주려고 했지만 소진이가 말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남편이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하지만 변도현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사와 청소는 기본이고 이제는 그의 병원 동료들 집 김장까지 도와주게 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손이 참 야무져요. 김치도 잘 담그고.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아내 자랑을 하면서 정작 소진이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죠. 집에서는 소진이를 마치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39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떨리는데도 변도현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죠. 간호사가 감기 하나 못 이겨내나? 약이나 먹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의사인 남편이 그것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홀대하다니. 결혼 1년이 되어 가는데 소진이는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뵙는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더라고요. 전화해보면 바빠서요 라는 말뿐. 그래도 소진이는 남편을 감싸기 바빴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때는 아직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실수였어요. 어느 날 소진이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요추 디스크가 의심됩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마세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찍어준 MRI 사진을 보며 한 말이었죠. 나이도 어린데 디스크라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생님? 의사는 제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평소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시나요? 그 말에 소진이가 눈치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주말마다 이어지는 이사일과 청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 오르락 내리락 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마침 변도현을 마주쳤죠. 나 디스크래. 소진이가 울먹이며 말하는데 변도현의 반응이 절 아연실색해 했어요. 디스크. 설마 그것 갖고 일 못한다고 할 거야? 남편의 반응에 소진이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변도현이 또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대학 동기 이사 있어. 소진이가 좀 도와줘. 디스크 진단을 받은 날 저녁에 그런 말을 하는 사위를 보며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답니다. 정말 우리 소진이를 사랑하는 걸까?
그 즈음부터 더 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진이의 월급이 통장에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엄마,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불린대요. 제 월급으로 투자한 데서. 소진이는 그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고 믿었나 봐요. 하지만 변도현의 주식 투자는 전부 실패로 돌아갔더라고요. 반면 변도현은 자기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골프를 치고 다녔어요. 소진이 월급으로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서요. 월급날이면 소진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매달 300만 원씩. 간호사 월급의 대부분이었죠. 소진이는 남편이 돈을 잘 불릴 거라 믿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네요. 그런 소진이가 안쓰러워 물어봤어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니? 제가 야근 수당으로 해결해요, 엄마. 소진이는 야근도 더하게 된 거였어요. 허리가 아파 진통제를 먹어가며 야근을 했다는 게 나중에야 알게 됐죠. 변도현은 자기 카드로 골프장 회원권을 끊었더라고요. 소진이 월급으로 주식한다더니 알고 보니 골프장 회원권을 산 거였어요. 한번 라운딩 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찮다던데. 거기에 골프용품 값까지 소진이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진이는 그래도 남편을 믿었어요. 골프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대요. 인맥 관리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소진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도 장보기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녹초가 된 딸. 변도현은 또 무슨 투자를 한다며 돈을 요구했죠. 이번에는 가상화폐라나. 소진이는 적금까지 해약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건네준 2천만 원도 어느새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래요. 이번에는 꼭 성공한대요. 소진이는 남편의 말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도현의 통장은 늘 두둑했죠. 외제차도 바꾸고 명품 시계도 사고. 다 우리 소진이 등골 빼먹은 돈이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변도현의 허세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늘 돈 자랑을 했대요. 내가 수술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이야.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수술비는 병원 수입이었고 그의 월급은 거의 다 자기 멋대로 써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밤 소진이에게 돈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돈을 조금만 더 모아줘. 내가 이번에는 꼭 성공할 테니까. 그런 말로 소진이를 현혹시켰죠. 소진이는 점심값도 아끼며 살았어요. 병원 구내식당 한 끼 5천 원짜리로 때우고 변도현은 매일 외부에서 비싼 점심을 먹었지만요. 제가 이런 현실을 알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은행에 갔다가 소진이 통장 내역을 보게 된 거죠. 그동안 변도현이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 숨이 막혔어요. 2년 동안 무려 8천만 원. 소진이의 모든 수입과 저축을 탕진한 거였죠. 저는 딸의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마르는 몸과 어두워지는 표정이 마음에 걸렸죠. 45kg이던 몸무게가 어느새 41kg까지 빠져 있더라고요. 간호사 유니폼이 헐렁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진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그런 제 물음에 소진이는 피곤한 미소만 지었죠. 바빠서 그래요. 엄마, 곧 살찔 거예요. 하지만 딸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만 갔어요. 병원에서 만난 소진이의 동료 간호사가 저를 걱정스레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님, 소진이 언니가 요즘 자주 실수를 해요. 환자 차트를 잘못 보고 약을 바꿔놓을 뻔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꼼꼼하고 철저하기로 소문난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진이의 절친한 동생 미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소진이 언니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미영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도현 형부가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젊은 여자들이랑 어울린대요. 그것도 소진이 언니 월급으로 산 골프채를 들고서 골프장 여직원들한테 언니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미영이는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소진이 언니가 야근할 때
도현 형부가 술집에서 여자들이랑 노는 걸 봤어요. 제가 찍은 사진도 있어요. 미영이가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비싼 양주를 마시며 젊은 여자들과 어울리는 변도현. 그것도 소진이가 밤근무하는 날이었대요.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볼 수 없어서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도현 형부가 골프장 여자들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대요. 그때 소진이 언니한테는 학회 간다고 했다면서요.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도현 형부가 골프장 여직원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미영이의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죠. 소진이가 그토록 아끼던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하는 아내의 등을 치면서 이런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소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과연 말해야 하는 건지 밤새 고민했답니다. 다음 날, 미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증거를 들고서 도현 형부가 골프장 여자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소진이의 결혼 기념일 날짜가 찍혀 있는 사진을 차마 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소진이는 남편이 당직이라 혼자 보냈다고 했는데 새벽까지 응급실에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는데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떡하죠? 미영이도 울고 있었어요. 소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되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딸이 더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미영이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아왔어요. 변도현이 골프장 여성과 찍은 사진들,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모습, 심지어 소진이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여자의 사진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변도현의 배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소진이의 돈으로, 소진이의 희생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였죠.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우리 딸을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한 건 그날부터였어요. 미영이가 소개해준 탐정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죠. 신혼집 거실과 주방, 그리고 현관까지 변도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었죠. 첫날부터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소진이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난 후 낯선 여자가 소진이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죠. 그것도 소진이의 슬리퍼를 신고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드나드는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그 여자는 소진이의 옷장을 뒤졌어요. 소진이가 아끼던 명품 가방을 꺼내 들더니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어보다가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일주일 동안 3명의 다른 여자들이 드나들었어요. 각자 다른 시간대에 마치 시간표라도 정해놓은 것처럼 소진이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소진이의 옷을 입어보고 심지어 소진이의 침대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죠. 변도현은 그 여자들과 함께 제 눈으로 영상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딸의 신혼집이 이런 곳이 되다니. 하루는 변도현이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파티를 벌였어요. 소진이가 야간 근무인 걸 알고서 비싼 양주를 마시고 음악을 크게 틀고 변도현은 그 여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죠.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와이프가 이런 명품백을 사네. 소진이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가방인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며 치가 떨렸어요. 녹화 영상은 매일매일 충격의 연속이었죠. 변도현은 소진이 앞에서는 피곤하다며 잠든 척했지만 소진이가 나가면 벌떡 일어나 여자들과 연락하고 외박한다고 거짓말하는 소진이 뒤에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오기도 했어요.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무려 5명의 여자가 드나들었죠. 각각 다른 요일에 마치 정해진 스케줄처럼. 그들은 소진이의 신혼집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사용했어요.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죠. 변도현이 골프장 여직원과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소진이의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변도현이 그 여자들에게 한 말이었죠. 와이프는 별로 신경 쓰지 마. 돈 벌어다 주는 ATM일 뿐이야. 곧 이혼하고 너가 이 집으로 들어올 거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걸 들으며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소진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밤낮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어느 날은 변도현이 여자들과 함께 소진이의 결혼 기념일 선물로 받은 시계를 팔아서 유흥비로 쓰는 장면까지 찍혔어요. 그 시계를 받고 소진이가 얼마나 기뻐했었는데. 알고 보니 소진이 돈으로 산 거였고 결국 그마저도 팔아치운 거였죠. 한 달간의 감시 결과 모든 증거가 명확해졌어요. 변도현의 이중 생활, 여자들과의 만남, 소진이 재산 탕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증거를 모으면서 제 분노도 커져만 갔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소진이에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딸의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답니다. 소진이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건 그 즈음이었어요. 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죠. 과도한 육체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고생하실 수 있어요. 소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간호사인 소진이는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관절이 굳어갈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휠체어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걸. 의사는 소진이의 상태가 꽤 진행됐다고 했어요.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파서 주사기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죠. 그동안 소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마시고.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변도현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에 친구 이사가 있는데 소진이는 눈물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은 병원에 있어서 뭐? 또 아프다고? 너 요즘 왜 이러는 거야? 변도현의 목소리가 화가 난 것처럼 들렸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류마티스. 유마티스가 뭐? 그깟 관절염 가지고 친구 이사 하나 도와주기도 싫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변도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결국 소진이는 그날도 이사를 도와주러 갔죠. 저는 말렸지만 소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남편이 부탁하는데 어떡해요? 이번만 도와주고 쉴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변도현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이번 주말에는 선배 이사야. 다음 주는 골프 모임 회식 준비해야 해. 소진이는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죠. 손가락이 붓고 아파서 주사기도 못 잡는 간호사가 무거운 이사짐을 나르고 하루 종일 회식 음식을 준비했어요. 병원에서는 소진이더러 휴직을 권했어요. 이대로는 간호사 일을 계속하기 힘들어요. 관절이 더 망가지기 전에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진이는 쉴 수가 없었죠. 변도현이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밤 소진이가 결국 쓰러졌어요. 이사짐을 나르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거죠.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변도현은 한숨만 쉬더래요. 야, 이사 늦어지잖아. 빨리 일어나지 못해? 소진이를 향한 남편의 말에는 걱정이나 사랑이 없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소진이를 두고 변도현은 이사장으로 돌아갔대요. 이삿짐 정리하고 올게.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진 변도현. 소진이는 그날도 남편을 이해하려 했어요. 바빠서 그래요. 엄마, 이사하는 친구한테 먼저 가봐야죠.
그 말을 하는 소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소진이는 거절했죠. 내일 출근해야 해요. 남편 골프 회식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이렇게 착하기만 한 우리 딸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특히 CCTV에 찍힌 영상들을 보면서 소진이가 아플 때마다 변도현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우리 딸의 건강도 행복도 모두 망가뜨린 사위. 이대로 두면 소진이의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았어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30년 경력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모든 증거를 내밀며 상담을 시작했죠.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베테랑 변호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한 달간 모은 CCTV 영상, 통장 내역, 병원 진단서,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들,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섰네요. 사기 혐의도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배우자의 재산을 이용한 사기 행각, 명의도용에 업무상 횡령까지 교묘하게 피해자를 착취한 사례네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소진이가 당한 일들이 법적으로도 큰 범죄 행위였던 거죠. 소송을 준비하시죠. 반드시 이겨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특히 변도현이 병원에서 저지른 비리도 드러났답니다. 환자 수술비를 부풀려서 청구한 증거, 입원 환자들의 보험금을 가로챈 내역, 심지어 병원 약품을 빼돌린 기록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둘 발견되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소진이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어요. 그러다 다음 날 아침 소진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제 못 참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여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이번 달 생활비도 없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변도현의 목소리. 돈 없으면 니네 엄마한테 빌려오든가. 나는 지금 바빠. 그렇게 전화가 끊겼대요. 소진이는 울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바로 그때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죠. 한동안 말을 잃은 소진이.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더니 엄마, 나 바보였죠? 소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죠. 아니야. 너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야.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소진이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나 봐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딸.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소진이도 모든 걸 알게 됐으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도 들려주었죠.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 너는 이제 쉬어도 돼. 소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결심을 한 거죠. 그날 이후 소진이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변도현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어차피 그는 신경 쓰지도 않을 테니까요. 예상대로 변도현은 소진이가 입원한 걸 며칠이 지나서야 알았대요. 그것도 병원 동료들 얘기를 듣고서 전화 한 통 없었던 남편. 오히려 소진이가 입원한 동안 더 화려한 생활을 즐기더라고요. 고급 술집에서 여자들과 어울리고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그것도 전부 소진이 명의의 카드로.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소진이의 건강이 조금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했죠. 우리 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소진이의 행복을 앗아간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사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날이었어요. 변도현이 근무하는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연락처를 모았죠. 미영이의 도움이 컸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더라고요. 도현 선생님이 수술비를 부풀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미영이가 전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환자들의 수술비를 더 받아서 그 차액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도 과다하게 했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많이 했다고 해요.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병원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변도현의 비리 증거와 함께 그가 저지른 악행도 모두 첨부했죠. 골프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남편들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들도 충격에 빠졌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그 의사랑 분노한 남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다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유명 기업 대표도 있었고 법조계 종사자도 있었답니다. 변도현의 신용카드 내역도 첨부했어요. 환자 수술비로 받은 돈으로 고급 술집에서 접대를 하고 여자들과 호화로운 여행을 다닌 기록, 모든 게 고스란히 드러났죠. 순식간에 사위의 이중 생활이 폭로되었어요. 병원에서는 긴급 의사회의가 소집되었대요. 변도현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팀도 꾸려졌죠. 외국인 환자들의 민원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과다 청구된 수술비에 대한 환불 요청, 병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죠. 그동안 변도현이 쌓아온 거짓된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동료 의사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도 그와 일하기를 거부했답니다. 특히 수술실 간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도현 선생님이 집도하는 수술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병원 내에서 변도현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죠. 골프장 여성들의 남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변도현을 압박했죠. 법적 고발은 물론이고 그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어요. 변도현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조여올 줄은 몰랐나 봐요. 특히 병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완전히 혼이 나갔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의사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으니까요. 환자 차트를 조작한 증거도 나왔어요. 수술 후 상태를 과장해서 기록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처방한 흔적, 모든 게 돈과 연관되어 있었죠. 약품 관리 대장도 조작되어 있었어요. 비싼 항생제를 빼돌린 흔적이 발견됐죠.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조사해보면 곧 드러날 거예요. 징계위원회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변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이제는 치러야 할 때가 온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변도현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예요. 우리 소진이를 괴롭힌 대가, 이제야 치르기 시작한 거니까요. 소진이의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저는 사위 집안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모든 증거를 들고서 말이에요. 아들의 실체를 알아야 할 부모님이니까요. 안사돈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죄송하지만 좀 뵈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못 본 척 하시려다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죠. 이게 다 우리 아들이 한 짓이에요. 박가사돈도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두 분 다 아들의 행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특히 CCTV 영상을 보시고는 할 말을 잃으셨더라고요. 이런 못된 짓을 어떻게? 안사돈은 오열하셨어요. 평소 착하고 성실하다고만 알고 계셨는데
아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 거죠. 박가사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우리가 잘못 키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자식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부모님의 모습, 그래도 정직하게 인정하시는 모습이 고마웠죠. 소진이 치료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박가사돈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자료도 충분히 지급하기로 하셨죠. 우리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한 놈이 안사돈은 계속 눈물만 흘리셨어요. 알고 보니 변도현은 부모님께도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며 소진이 월급을 빼돌린 적도 있었대요. 그 돈으로 여자들과 놀러 다녔다는 걸 아시고는 두 분 다 망연자실하셨죠. 이놈이 도둑놈이 되었구나. 박가사돈은 그 자리에서 아들과 절연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못된 놈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모님도 속고 계셨던 거예요. 효자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의 믿음마저 저버린 거죠. 특히 박가사돈은 분노가 크셨어요.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셨다는데 그런 아버지의 명예마저 더럽힌 아들이 용서할 수 없으셨나 봐요. 우리 한의원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간 하시던 한의원을 문 닫기로 결심하셨대요. 이 동네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아들놈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두 분의 결단이 대단하셨어요. 평생 일군 것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시려는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날 저녁 박가사돈이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소진이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며느리야, 이 못난 시아버지가 소진이 앞에서 큰 절을 올리셨어요. 일어나세요, 아버님. 소진이도 눈물바다가 되었죠. 박가사돈은 통장을 내미셨어요. 앞으로의 치료비는 여기서 쓰거라. 병원비뿐만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소진이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위자료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이게 다 너 돈이다. 너가 번 돈을 그놈이 다 써버렸으니 이제라도 돌려받아라. 박가사돈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이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제 새 삶을 살아라. 이 시애비가 잘못 키운 자식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소진이도 저도 울었어요. 사위는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서도 더는 그를 둘 수 없다고, 평생 의사 생활도 어려울 거라고.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직 형사 고발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 변도현은 자신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될 거예요. 이혼 후 소진이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병원 입원실에 있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저와 함께 살게 된 거죠. 퇴원하자마자 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겼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를 찾아서요. 이 정도면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죠. 그동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무리한 노동에 시달렸던 우리 딸. 이제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어요. 휴직계를 내고 병원도 그만뒀죠. 간호사 일은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어요. 한의원도 다니면서 침도 맞고 온열 치료도 받았죠.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붓고 아팠던 손가락 관절이 조금씩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치료비를 충당했어요. 변도현의 부모님이 주신 돈도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소진이 건강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통장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소진이 명의로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동네 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됐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매일 챙겨 먹었어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각종 영양소가 담긴 집밥으로 소진이의 건강을 되찾아주려 했죠. 41kg까지 빠졌던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43kg, 44kg, 45kg, 드디어 46kg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소진이의 얼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헬쑥했던 뺨이 조금 통통해지고 어두웠던 표정에 생기가 돌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돌아왔죠. 매일 저녁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소진이는 점점 달라져 갔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가는 게 하루하루 느껴졌답니다. 재활운동을 시작했어요. 전문 치료사와 함께하는 운동으로 약해진 근육을 하나씩 키워갔죠.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소진이의 건강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날 무렵 소진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47kg까지 몸무게가 늘었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많이 호전됐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소진이의 마음이었죠.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고 자신감도 되찾았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죠. 집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들, 매일 물을 주고 가꾸면서 소진이의 마음도 함께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세상과 다시 만나면서 소진이는 활짝 피어나고 있었죠. 예전에 입었던 옷들을 정리하면서 새 옷도 사고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그렇게 소진이는 새로워져 갔어요. 가끔 변도현 생각이 난다며 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엄마, 그때는 정말 제가 바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소진이의 건강이 좋아지는 만큼 저의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사위는 여전히 발뺌하려고만 했어요.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기 바빴죠. 하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죠. 특히 병원에서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의 발뺌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환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하지만 환자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수술비를 부풀린 증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내역, 약품을 빼돌린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했죠. 변호사는 이 정도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기죄의 업무상 횡령까지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변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모양이었죠. 특히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제발 그것만은. 처음으로 그가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고발했다고 해요. 환자들도 하나둘 고소장을 제출했죠. 발뺌하던 태도가 점점 수그러들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법대로 하면 된다. 그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도 썼어요. 소진이 통장에서 빼간 돈, 주식과 노름으로 날린 돈, 모든 걸 갚겠다고 했죠. 부모님이 주신 위자료 외에도 그가 직접 갚아야 할 돈이 많았거든요. 각서에는 분명히 명시했어요.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는지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적었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어요. 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의사로서의 명예도 잃고 평판도 잃고 모든 걸 잃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신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뿐이죠. 법원에서도 그를 강하게 처벌하길 원했어요. 이런 의사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됩니다. 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한 그의 죄질이 너무나 나빴던 거예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문제였죠. 국가의 위신까지 실추시켰다며 판사님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검찰 조사도 시작되었죠. 그의 범죄 행각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모든 게 명백해졌어요. 병원에서도 추가 증거를 제출했대요. 환자 차트 조작 내역, 수술비 부풀리기 증거, 약품 횡령 기록까지 모든 게 빛을 보기 시작했죠. 변도현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의 앞에는 감옥살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의사 면허도 취소될 거고 평생 의료계에서 발을 못 붙이게 될 테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결과죠. 소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 이제야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가 모든 대가를 치를 때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우리 딸의 청춘을 앗아간 자,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니까요.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 특히 병원 업계에서는 하루 만에 알려졌죠. 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의사, 병원비를 횡령한 의사, 다들 변도현을 손가락질했어요. 골프장에서도 큰 파문이 일었죠. 변도현의 골프 모임은 즉시 해체되었어요. 회원들은 그와 어울린 것조차 부끄럽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불륜 상대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았죠. 그 여자들의 남편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평화롭던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것도 전부 변도현 때문에. 사돈들은 아들을 절연했어요. 40년 넘게 운영하던 한의원도 문을 닫아버리셨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아들 하나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동네를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현명하셨네요. 그런 사위는 빨리 잘라내는 게 맞아요. 특히 소진이의 동료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언니가 그런 남자랑 살았다니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소진이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죠. 변도현의 범죄 사실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물론 신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죠. 환자를 상대로 한 의사의 배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어요. 특히 의사협회가 크게 분노했대요.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죠. 여러 병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런 의사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죠. 검찰은 구속 수사를 결정했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변도현은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갔어요.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죠. 주변에서는 제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증거를 모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그것만 바랐죠. 이제 변도현은 자신의 죗값을 치를 거예요. 감옥에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없을 거예요. 우리 딸의 청춘을 망가뜨린 죄,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소진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모두가 소진이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니까요. 이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소진이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이번에는 큰 대학병원 외래였어요.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라 소진이한테 딱 맞는 일이었죠. 몸무게도 50kg까지 늘었어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덕분이죠. 예전에 헬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볼살도 조금 오르고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많이 호전되었어요.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손가락 관절도 부드러워져서 다시 주사기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죠. 환자들은 소진이를 무척 따랐어요. 소진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해요. 주사도 하나도 안 아프게 놓으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따뜻해졌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이번에는 소진이가 먼저 마음을 열었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도 규칙적이었죠. 무리한 야근도 없고 주말 근무도 최소한으로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소진이를 아껴주었죠. 소진 선생님 같은 간호사가 필요했어요. 수간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급여도 이전보다 높아졌어요. 이제는 소진이 통장에 매달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죠. 자신만의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소진이에게는 큰 자신감이 되었나 봐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요가 학원에 다니고 평일 저녁에는 영어 회화도 배우고 이것저것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고요. 특히 요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바른 자세가 잡히니 류마티스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대요. 영어 회화도 재미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해외 봉사활동도 가보고 싶어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소진이를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맛집 탐방도 하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더라고요. 이제는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예전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어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악의 사위로 선정된 거죠. 물론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변도현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환자 수술비를 횡령하고 아내의 재산을 탕진하고 여러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그런 내용이었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 있죠? 환자를 이용해 돈을 벌다니. 다들 분노했죠. 그 방송을 계기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 병원에도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죠. 소진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죠. 피해자들의 모임도 만들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소진이도 많이 성장했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소진이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심리 상담도 주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방송 이후로 의료계의 자정 활동도 강화되었어요. 병원비 청구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죠. 소진이의 사연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했지만 소진이는 모두 거절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를 바라보며 살고 싶어요.
그런 소진이의 결정을 저는 존중했죠. 대신 피해자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들에게 소진이는 작은 등불 같은 존재였죠. 소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저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진이의 눈빛이 더욱 빛났어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변도현의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이 된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진심을 잘 봐야 해요. 소진이는 그렇게 조언했어요. 젊은 간호사들이 특히 소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용기 내서 새 삶을 사는 모습이 멋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진이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이제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다고 했죠.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잘 이겨내셨네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런 격려들이 소진이에게 큰 힘이 되었죠. 소진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 건 참 우연한 계기였어요.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이었죠. 담당 의사 최민우 선생님. 처음부터 소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죠. 소진이의 통증을 이해하고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것 같았어요.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화가 많아졌죠. 최 선생님은 소진이의 이야기에 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따뜻한 위로가 소진이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나 봐요. 최 선생님도 이혼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전 부인의 외도로 상처받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물리치료가 끝나고도 가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은 병원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2시간이나 이어졌대요. 서로의 관심사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잘 맞았나 봐요. 최 선생님은 정말 신중했어요. 소진이의 과거를 알고도 섣불리 다가서지 않았죠.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소진이도 마음이 편해졌대요. 저도 최 선생님을 만나보았어요. 첫인상부터 좋았죠.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이 금방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제가 소진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요. 그 말이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정말 천천히 만남을 이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최 선생님은 소진이의 건강을 늘 걱정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소진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최 선생님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고 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소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특히 소진이의 꿈을 응원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해외 봉사활동 가고 싶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어요. 그런 진심 어린 응원에 소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는 저에게도 이야기해요. 엄마, 민우 선생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제 모든 걸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다행히 최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소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제 소진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상처 없는 사랑을 하면서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딸을 위한 가장 큰 행복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면 특히 해가 드는 아침이나 늦은 오후엔 따스한 기운이 아늑하게 감돌아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야라고 다독이곤 합니다. 저는 올해 63살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수원에 자리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원래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이라 둘이 함께 있어도 시끌벅적하기보다는 서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은은하게 교감을 나누는 편이랍니다. 주로 저녁 시간이 되면 TV 속 드라마나 뉴스를 튼 채 저는 부엌 근처를 서성이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있어요. 당신, 저녁에 뭐 먹을래? 아무거나 괜찮아. 이런 소소한 대화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일상이랍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40대 초반에 당뇨 판정을 받았을 때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잖이 충격이어서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하며 살아가야 하다니 하고 한참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비교적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 꾸준히 신경 써주세요. 그 말을 믿고 저 나름대로 식사량을 조절하고 산책을 빼먹지 않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렇게 십수년이 지나는 동안 당뇨는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는 혈당계 수치를 체크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남편 역시 제 식단에 맞춰주느라 닭가슴살 위주의 반찬을 준비하거나 튀긴 음식보다 찜이나 구이 쪽으로 요리 방식을 바꾸는 등 나름대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은 달달한 간식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쿠키나 케이크 같은 것은 어쩌다 손님이 오시는 때나 특별한 날에만 준비하고 평소에는 과일도 당도가 높은 것보다는 사과 자몽 등을 조금씩만 먹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현우가 성장할 때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미안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초콜릿이나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당뇨라 집 안에서는 단 음식을 거의 구경하기 어려웠으니 혹시 현우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간식이 없어? 하고 속으로 불만을 갖진 않았을까 싶어서요. 물론 현우가 겉으로 그런 티를 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요? 하며 물어보던 아이였죠. 그래도 저는 엄마로서 괜히 죄책감이 들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우는 무탈하게 그리고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명문 대학교에 입학해 대기업에도 합격했고 일찍 결혼해서 제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자주 집에 오고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곧잘 물어보곤 했는데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직장일이 바빠지자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래도 카톡 정도는 주고받았죠. 엄마, 나 잘 지내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도 제게 종종 물어요. 당신, 현우네는 이번 설에 올 것 같아? 글쎄, 작년엔 하루 잠깐 들렀잖아.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남편의 목소리는 늘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실망할까봐 미리 방어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저도 사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안 오겠지 하고 체념하면서도 막상 명절이 가까워지면 작은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엔 좀 오래 머무르지 않을까? 뭔가 선물을 준비해 오지 않을까? 이번에 현우가 성과급을 꽤 받았다는데 혹시 우리 쪽도 좀 챙겨주려나?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기대감을 내비쳤어요. 상상만으로도 괜스레 마음이 들떴어요. 사실 특별한 선물을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자식이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떡국, 육수나 더 진하게 우려낼까? 잡채나 전도 미리 준비해 둘까? 이런저런 요리를 구상하는 동안
예전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을 아들이 맛있게 먹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음식이 최고라며 한껏 칭찬해주던 기억이 있어 설날이 되면 그 순간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감이 싹 텄어요. 아들이 올해는 정말 달라졌을까? 아니면 작년처럼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갈까? 스스로도 헛된 희망은 갖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이번에는 좀 더 머물러 주지 않을까?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게 조용히 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날이 오기 전날이 되자 딸과 사위가 먼저 집을 찾았습니다. 딸은 저와 성격이 닮아 씩씩하고 똑 부러지는 타입이라 시댁이든 친정이든 어디서나 예쁨을 받는 아이죠. 사위 또한 퍽 점잖으면서도 재치가 있어서 함께 있으면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둘 다 무척 바빠도 명절이면 먼저 달려와 제 곁에 있어주니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요. 그날 밤 주방에서 딸과 함께 전이나 나물 등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판 위에 재료들을 깔아두고 딸이 파를 송송 썰고 저는 당근과 부추 등을 다듬고 있었죠. 그러다 사위가 곁에 와서 장인어른이 골프를 좋아하시니 제가 명품 골프채를 한번 준비해볼까 해요. 어머, 우리 사위 통 큰데 장인어른이 엄청 좋아하시겠네. 딸이 그 말을 듣고 저를 힐끔 보며 얘기를 이어갔어요. 아빠가 골프채 갖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사주려나 봐.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보답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들은 김에 말인데 오빠도 이번에 뭔가 큰 거 준비 중이라던데? 오빠가? 장모님께도 늘 크게 드리지만 우리 엄마한테도 뭘 좀 챙겨드릴 생각이 있다면서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급 받았다고 하던데. 그래? 아빠도 그런 말 하더라. 그 이야기에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고 장모님뿐 아니라 우리 쪽도 크게 준비가 있다. 딱히 구체적인 걸 듣진 못했지만 괜히 설렘이 앞섰지요. 사실 현우가 우리한테 준다는 게 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단지 엄마 생각을 했다는 마음이 전달되기만 해도 저는 충분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날 음식 준비에 유난히 힘이 났습니다. 떡국은 원래 그대로 끓이지만 육수에 조금 더 정성을 담아 멸치와 다시마를 진하게 우리고 미리 사두었던 사골 국물을 조금 섞어 깊은 맛을 더했어요. 현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제육볶음도 양파와 고추장 비율을 정확히 맞춰 맛깔나게 양념했고 잡채 역시 시금치, 당근, 버섯, 당면을 색감과 식감을 조화롭게 정리했지요. 저는 당뇨 때문에 이런 음식을 잔뜩 먹지는 못하지만 현우만큼은 배불리 먹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 역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TV를 틀어놓고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여보, 올해 현우가 가져올 게 뭘까? 건강보조식품일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홍삼이라도. 글쎄, 요즘 홍삼도 종류가 워낙 많다던데.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 저도 괜히 웃음이 났어요. 정말 뭘까? 아들 마음이 담겨 있기만 해도 뭐든 괜찮아. 우리 가족은 돈이 많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는 걸 큰 가치로 삼았거든요. 그렇게 설날을 하루 남긴 날 밤, 딸 부부와 함께 오순도순 만찬을 즐겼어요. 오랜만에 모두 모인 자리라 화기애애했고 사위는 술 한 잔 걸치며 남편과 골프, 직장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저는 한쪽에서 딸과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현우가 뭔가 준비했다니. 엄마는 그게 몹시 궁금하네. 오빠가 회사 성과급 받은 걸로 처갓집에 꽤 크게 했다고 하던데요. 엄마께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요즘은 시댁 처가 차별 안 하는 게 대세라잖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환희가 퍼져나갔어요. 우리 현우가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름대로 엄마에게 큰 선물을 한다고 마음을 썼다면 그저 고맙기만 하지. 그 기대감이 점점 부풀어 오르며 밤새 마음이 들뜨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드디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새벽부터 일어나 다시 한번 음식이며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어요. 남편도 일찍 일어나 거실에 따뜻한 공기를 돌게 하려 난방 설정을 조정했죠. 딸 부부는 어제 늦게까지 대화하고 쉬었으니 조금 늦잠을 자는 중이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우가 언제쯤 도착할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곧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과 저는 동시에 눈이 커졌어요. 왔나? 봐. 그래, 드디어 왔구나. 저는 서둘러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반갑게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순간 제 시선이 향한 곳엔 작은 봉투 하나가 전부였어요. 현우가 양손에 무엇인가 거창하게 들고 온 게 아니라 손바닥만 한 봉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들어와. 그건 뭘까? 현우의 표정은 특별히 신나 보이지도 미안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덤덤하게 당연한 듯이 말했죠. 회사에서 협력업체 통해서 받은 설 선물이에요.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멈췄어요.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차라리 며칠 전부터 이번 설에는 사정이 있어서 선물을 준비 못했다고 미리 얘기라도 했다면 모를까. 이렇게 멋쩍은 듯 작은 봉투 하나 내미니 허무함이 밀려왔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자 현우 곁에 서 있던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힐끗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휙 돌렸어요.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저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저는 실망스러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 고맙다. 몸에 좋다니. 당뇨인 나한테 올리고당이면 참 괜찮겠네. 현우와 며느리는 다정하게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할 도리는 했다는 태도로 가만히 서 있었지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면서도 겨우 웃는 척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고 이번에 사정이 나쁘다고 말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작년 설에는 햄 세트를 들고 왔었고 재작년에는 식용유 세트, 그 전엔 과일 세트였어요. 물론 그것들도 감사했지만 늘 뭔가 회사에서 받은 것들로만 명절을 때운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게다가 올리고당 2만 원어치 정도로 추정되는 걸 주고 그나마도 마지못해 내미는 태도라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도 뒤쪽에서 이를 악물고 있는 듯 했어요. 기침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당혹스러움을 감추려 일부러 헛기침을 한 걸 거예요. 딸과 사위도 부엌 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딸이 곁에서 고개를 갸웃하며 저게 다야?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이니 웃는 얼굴로 대하고 설 음식을 함께 먹자고 권했어요. 현우 부부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정성껏 준비한 떡국이며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맛있네요. 라고 짧게 말했지만 별다른 대화 없이 스마트폰 알람에 더 집중하더군요. 현우도 어쩐지 기운이 없어 보였고요. 요즘 직장은 어때? 바빠요. 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저녁 무렵 현우와 며느리는 처가 쪽에도 들러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어요. 딸과 사위, 그리고 남편과 저만 남은 자리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남편이 푹신한 의자에 주저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들 부부도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그렇지 마음이 그렇잖아.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오빠가 이번에 좀 별로였던 건 맞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왠지 제 예감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다들 쉬는 사이 저는 냉장고 정리를 좀 할까 싶어 근처 대형마트에 다녀왔어요. 살짝 바람이라도 쐬면서 기분을 전환하고 싶기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마주친 인물이 바로 며느리의 친구인 여자였어요. 결혼식 때 한 번 봤던 얼굴이라
낯이 익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죠. 그 여성분은 반갑게 웃으며 어머니, 며칠 전에 현우 씨가 장모님께 200만 원 드렸다면서요. 완전 효자 사위라고 동네가 난리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예. 200만 원이요? 네. 저도 친구한테 들었어요. 이런 설에 그렇게 큰 액수를 봉투로 챙긴다니 대단하다고.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장모님께 200만 원이라니. 나는 불과 몇 시간 전 2만 원 정도짜리 올리고당을 받았는데 손에 들고 있던 무가 바닥에 떨어져 통통 굴렀는데 그것조차 주울 힘이 안 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멍해지며 아,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집에 돌아올 땐 장바구니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혹시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아까 그 며느리 친구가 했던 말이 명확히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설의 사돈에게는 200만 원을 챙겼다는 사실. 그럼 나는 당신에겐 이거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듯 올리고당 한 봉에 불과한 거였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도통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피곤하다며 잠들었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아도 깨어있는 상태였죠. 머릿속에는 현우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해준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내가 현우를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데. 남편과 저는 둘 다 직장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현우 교육비를 마련했어요. 새벽엔 학교 급식실 일, 주말엔 식당 서빙까지 저 스스로 일했어요.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모은 돈을 아들 학원비, 참고서, 과외비로 쏟아부었죠. 그리고 현우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명문대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 대기업에 합격하는 멋진 이력으로 우리를 기쁘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당뇨 때문에 힘들어할 때 현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나중에 제가 잘 돼서 엄마한테 다 보답할게요. 그 말 하나에 가슴이 벅차서 저는 아픈 다리를 끌고도 공장 야근을 하며 그래, 현우만큼은 성공시켜야 해.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제게 돌아온 건 고작 올리고당. 그것도 2만 원어치 남짓. 장모님께는 200만 원? 차이가 너무 큰 게 아니겠어요? 가만.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버릴까? 아니. 남편은 얼마나 속상해할지 모르는데 차라리 나 혼자 해결해야 할지도 몰라. 저는 고민을 거듭했어요. 만약 남편이 이걸 안다면 현우를 가만두지 않을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직접 상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참으로 배신감이 들었지만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그냥 참기만 하지 않을 거야. 아들이지만 이건 아니지. 명명 빽빽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내 나름의 방법으로 응징해야 해. 이렇게 다짐하니 오히려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곧장 무작정 따지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나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괜히 감정적으로 달려들었다가 엄마가 오해했어요 라는 식으로 나오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집 앞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었고 딸과 사위는 각각 볼 일이 있다고 나간 상태였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현우의 초등학교 시절 친구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역시 지금 현우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이모다. 잘 지내니? 이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셨어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떻니? 부모님, 건강은 어떠시고? 등등 서로 안부를 물으며 빙빙 둘러갔어요. 그러다 슬쩍 이번 회사의 설 선물 이야기를 꺼내봤죠. 근데 말이야, 민호야. 너희 회사가 올해 설 선물로 좋은 거 줬다던데 혹시 한우 세트였니? 네. 맞아요. 이번에는
협력업체랑 제휴를 해서 프리미엄 한우 세트 줬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서 직원들 모두 좋아했어요. 어머, 그래? 그럼 현우도 한우 세트를 받았겠네? 그렇죠. 견우가 제 목까지 처가 댁으로 보내면서 장모님이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견우가 장모님한테 정말 잘해요. 회사에서도 다 알 만큼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한우 세트를 처가로 보냈다고? 그럼 나한테 준 올리고당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전화를 끊은 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굳이 한우를 처가에 보내면서 엄마한테는 약소한 수준의 올리고당만 건넨 걸까? 며칠 뒤 저는 민호를 직접 만나 커피를 한 잔 사주겠다며 불러냈어요. 민호는 회사 주변 카페에서 저를 만나자 반갑게 인사했죠. 이모,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화만 주셔도 되는데.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었고 궁금한 게 좀 더 있어서. 현우가 말이야. 처가 쪽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놨습니다. 사실 현우가 처가 댁 사업에 큰 금액을 투자했다더군요. 그걸 매달 갚아야 한다고 해서 성과급이 나오면 바로 처가 쪽에 보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현우가 장모님이 나한테 베푼 은혜가 커서라도 이건 꼭 갚아야 해 라고 말하곤 해요. 그래서 다들 현우를 좋은 사위로 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에는 스파크가 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전세금도 안 돌려주고 핑계만 대고 있었던 거구나. 회사가 어렵다고 말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나? 섭섭함이 분노로 변해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현우에게 너 왜 이러니? 라고 묻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왕 결심한 이상 철저히 파헤쳐서 얘기에서 등을 돌린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저는 더욱 굳은 의지를 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주말에 찾아왔길래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현우가 처가에 200만 원씩 드리고 우리 집에는 올리고당만 주더라. 게다가 세사에서 받은 한우 세트도 다 처가로 보냈대. 딸이 이 말을 듣고 분개했어요. 뭐라고? 오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한테 잘한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죠? 엄마, 내가 조사를 좀 도와줄게요. 딸은 저와 달리 더 적극적이고 눈치가 빠른 편이라 바로 제안했어요. 오빠 카드 내역 같은 거 뒤져봅시다. 안 그래도 저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지만 제가 직접 하긴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딸에게는 은행원 지인도 있고 다방면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 어떻게 자료를 구해볼 수 있다고 했죠. 며칠 후 딸이 한 뭉치 서류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현우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사용한 카드 내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었죠. 물론 100% 전부는 아니었지만 일부 기간 동안의 기록만으로도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어요. 예컨대 처가 부모님 생신엔 백화점 상품권을 몇십만 원씩 써서 선물하고 식당 예약에 50에서 60만 원 이상을 지출한 흔적이 있었어요. 반면 우리 쪽 생일에는 거의 써본 기록이 없더군요. 심지어 제 생일 때 현우가 카톡 메시지 하나만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달 지출 내역을 보니 처가 측 행사에만 100만 원 넘게 결제했더라고요. 엄마, 이 자료를 보면 확실해요. 오빠가 처가에만 몰빵하고 있네요. 게다가 몇 달 전에는 150만 원 이상 송금한 기록도 있고. 참나 도대체 왜 이러니? 우리 아들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우리 집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형편이 안 돼요. 라고 밀어놓고 처가에는 매달 성과급까지 꾸준히 보내고 있던 거잖아요.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데 동시에 이대로 못 넘기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리라. 딸이 카드 내역을 건네준 뒤로 제 마음은 점차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몇 번을 보아도 믿기 힘들 만큼 현우는 우리 집에는 말 그대로 손톱만큼도 쓰지 않고 처가엔 한없이 퍼주는 기록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외받았나 하는 서러움이 점점 분노로 바뀌었어요. 한편 예전 같으면 자식이 힘들어서 그랬나 보네 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썼을 텐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엄마, 나도 이거 보고 너무 화나요. 오빠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글쎄,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사돈에게 큰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도 우리 전세금까지 안 돌려주고 명절에 올리고 당이라니. 딸도 옆에서 가만두면 안 된다고 부추겼어요. 사실 저도 이미 결심한 상태였죠. 그냥 대놓고 너 왜 이러니? 하고 소리 지르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복수하고 싶었어요. 이는 단순한 울분 해소가 아니라 현우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목적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마음먹으니 자연스레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명예에 타격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처가 앞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것이 스스로 꽤나 자랑스럽고 안락해 보이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떠오른 게 현우네 아파트 단지 주민 카페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카페에서 꽤 활발히 활동한다는 말을 언젠가 들었거든요. 마침 딸이 그러더군요. 그 카페, 나도 아이디 있어요. 동네 엄마들하고 종종 정보 교환하느라 가입해놨었죠. 비밀번호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딸이 카페에 로그인해보니 과연 최근 몇 달간 며느리가 올린 흔적들이 제법 있었어요. 어머님 댁에 놀러 갔어요. 같은 글은 거의 없었지만 처가 관련 내용이나 아이와의 일상 같은 건 간간히 올라와 있더군요. 엄마,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모 대기업 과장님이 장모님께는 몇백만 원씩 드리고 시어머니는 당뇨라며 올리고당으로 때웠다. 이런 식으로. 딸은 처음에 정말 해도 되느냐고 망설였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래서 바로 익명 게시판을 열고 글을 썼어요. 이름도 전혀 유추되지 않게 설정하고 말이죠.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러나 특정인이 누군지는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는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분당 모 아파트에 사는 대기업 과장님께서요. 평소 처가에는 명절 때마다 수백만 원이나 드리고 자기 엄마네는 2만 원짜리 선물 세트로 가름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자기 엄마가 당뇨까지 있으신데 올리고당을 드렸다지 뭐예요.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진짜인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작성하고 게시 버튼을 누른 직후 저는 왠지 긴장과 동시에 통쾌함을 느꼈어요. 그래, 이게 시작이야. 너가 무심히 내뱉은 말과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직접 보렴. 며칠 뒤 딸이 휴대전화로 보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댓글 폭주했어. 벌써 수십 개 달렸어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어딨냐? 그 과장님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시댁이 부유해서 그럴 수도. 등등 온갖 의견을 쏟아냈어요. 그 사이에 구체적인 추측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분명 며느리 친구나 이웃들도 눈치를 챘으리라 짐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민호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모, 혹시 단지 카페에 올라온 글 보고 현우 와이프가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누가 그 소문을 듣고 현우한테 물어봤다는데 현우가 당황해서 헛웃음만 지었다고 하네요. 저는 모른 척했고 속으론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추석이 다가오는 시점 현우 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먼저 들르려고요. 시댁에 오래 못 있어서 죄송해서요. 톤이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카페 글이나 소문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그래, 그러면 오려무나라고 했어요. 속으론 잘 들어왔다. 이번엔 너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추석 당일 오전 현우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현우가 또 회사 로고가 크게 박힌 선물 세트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또 시작이군.
회사 선물에 기댄 패턴이 여전하네. 근데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냉소에 가까웠죠. 현우야, 며느리야, 들어와. 이번에도 회사 선물이구나. 아, 예. 이번에는 참기름 세트인데 몸에 좋다고 해서. 저는 고맙다고 짧게 대답하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거실 탁자에 슬쩍 올려뒀어요. 거기에는 현우가 그동안 처가에 쓴 카드 내역, 그리고 민호와의 통화 내용, 회사 선물 목록 정리한 자료 등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다 같이 식탁에 앉기도 전에 제가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현우야, 이거 한번 볼래? 네? 무슨? 현우가 봉투를 꺼내 펼쳐보자 점차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께 몇백만 원, 호텔 식당 영수증, 백화점 상품권 지출, 그리고 민호와의 메시지 캡처에 처가 댁에 한우 세트 보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며느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현우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뭔가요? 그냥 내 나름대로 조사한 거야. 내 아들이 우리 집 전세금도 안 돌려주고 처가의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다더니 명절 때마다 장모님께는 200만 원씩. 그리고 이번에 내가 올리고당 받은 거, 그게 참 괴상해서. 회사에서는 한우 세트를 줬다면서? 그건 사정이 있어서.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대신 해명하려고 했지만 제가 가차없이 말을 잘랐죠. 자, 사정이 있다고 쳐. 그렇다고 강요인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이 올리고당 하나 달랑 들고 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올리고당이 뭔지는 알고 가져온 거야? 아니면 엄마는 건강 챙길 필요 없다는 식으로 대충 떼어 버린 거야? 아니, 당뇨 환자에게 꼭 올리고당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라도 있어? 빨리 죽으라는 거야? 정말이야? 몸 챙기라며 갱년기 영양제라도 사다 줄 수 있잖아. 근데 굳이 올리고당을 줘. 이것만 보면 너 당최 상식이 있는 애 맞니? 네 장모님한테 200만 원씩 드리는 건 또 무슨 논리야? 우리 전세금 돌려준다고 약속 다 해놓고서는 왜 벌써 몇 달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라고 핑계댔지만 정작 처가엠 매달 꼬박꼬박 돈 갖다 바쳤다고? 그런 주제에 우리 집에는 설날에 달랑 몇만 원 안 하는 선물 세트 하나 들고 와서 고작 이거 드세요 하고 끝이라니. 나중에 내가 불평이라도 하면 어머니가 당뇨 있어 건강 챙겨야 하니까 올리고당이 딱이죠. 이러고 넘어갈 작정이었니?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가져와도 올리고당을 가져와? 우습게도 정도가 있지. 내가 지금 얼마나 열받고 황당한 줄 알아?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이며 공장이며 뛰어다녔던 건 전부 너를 위해서였다고. 엄마 건강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너 학원비며 교재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맸어. 그런데 네가 처가에 빚진 돈은 꼬박꼬박 갚으면서 전세금은 뭐 아예 깔아뭉개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눈앞에서 이런 일 겪고도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너 이러다가 진짜 큰 코 다쳐. 아무리 결혼해서 금가했다고 해도 부모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건 잘못이야. 특히 돈 문제로 이렇게 뒤통수를 칠 거면 아예 연락 끊고 네 멋대로 살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했던 거 사과하고 즉시 다 정리해. 왜 약속대로 전세금 안 돌려주고 사돈한테는 200만 원씩이나 갖다 바치는지 오늘 당장 이유를 설명해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설마 장모님 사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해서 같은 말 하려는 건 아니겠지? 엄마는 그냥 기계처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본데. 미안하지만 이젠 안 참는다. 부모고 뭐고 간에 잘못했으면 그냥 깨끗이 시인하고 책임져. 네가 그렇게 처가에 잘하려고 작정했다면 최소한 시댁한테도 그 반이반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야지. 난 지금부터 네가 어떤 궤변을 늘어놓든 받아줄 생각 없어. 말 돌리지 말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 아니면 앞으로 우리 모자 관계도 끝이야.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사업 투자금이 급했거든요. 거봐.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너희 처가는 챙기면서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 말이니? 순간 현우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죠. 엄마, 우리도 언젠가는 크게 보답하려고 했어요. 근데 장모님도 워낙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그렇게. 좋은 핑계인가 보다. 우리 집은 우선순위는 없었나 보네. 혹시 사돈이 너네한테 돈을 보태줬다는 사실만 중요한 건가? 그건 엄마가 사정을 좀 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얕은 계산이 혹시나 통할 거라 여겼나 싶어 황당했죠. 옆에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딸과 사위는 어찌할 바 몰라 문간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차피 들어봤자 변명밖에 안 나올 테니 제가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 내 복수도 시작됐으니 앞으로 너가 내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지켜볼 거다. 전세금 언제 줄 수 있는데? 이번 달 안에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좋아. 그게 안 되면 나도 또 다른 방법을 쓸 거야. 날 얕보지 마. 네. 현우는 울음 섞인 소리로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딸과 사위도 묘하게 동정어린 눈빛으로 현우를 봤지만 저는 이걸로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더 남았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얼굴이 잔뜩 상기된 상태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아직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네. 저희 집에도 들러야 해서요. 저는 그 말에 픽 웃음이 났어요. 결국 또 그쪽이 우선이구나. 딸과 사위, 그리고 남편도 현우 부부가 떠나려는 걸 보고 뭔가 말리려 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보낼 사람은 보내야 해. 우린 우리끼리 식사하자. 밖에선 이미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현우 부부는 황급히 짐을 챙겨 문을 나갔어요. 사실 그날 밤 제 심정도 복잡했어요. 분노가 치밀긴 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아들이 왜 이리 됐지? 어디서부터 이 삐뚤어진 가치관이 시작된 걸까 하며 괴로웠죠. 그래도 각오한 이상 후회 없이 나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또 시댁을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되겠지.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져서 이모, 현우가 장인어른 댁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요. 처가 식구들이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하다니 무슨 경우냐고 오히려 현우를 책망했대요. 어머나, 그래? 그 집에서 왜 내 편을 들지? 아무래도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소문들이 있는 데다 장인어른도 자기 사업 이미지가 있으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게다가 현우가 처가 투자금을 쓰다가 문제를 일으킨 기록도 있는 모양이던데. 민호의 말을 듣자 저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그래, 제대로 된 후폭풍이 불고 있군. 결국 아이가 버린 일들이 이렇게 꼬여 들어가고 있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직 난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저는 바깥 사돈의 번호를 찾아 뒤적였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남아있어 다행히 쉽게 번호를 찾을 수 있었죠. 이전까진 특별히 통화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리기는 실례라 다음 날 아침 10시쯤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사돈 되십니까? 전현우 엄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게 웬일이신지.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고 저는 조금 숨을 고른 뒤 본론을 꺼냈어요.
우선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아들이 사돈 사업에 투자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달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사실 그 돈이 저희 전세금에서 나갔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었는데 현우가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거짓말하더군요. 예, 그건 저도 몰랐는데요. 현우가 자기 돈으로 갚는 거라며 신뢰를 보여서 저희도 덕분에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면 저희로선 몹시 억울합니다. 만약 사돈께서 아신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 돈을 가져다 쓰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물론이죠. 이건 제가 몰랐던 일이라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돈은 곧바로 격앙된 목소리로 당혹스러워했어요. 현우가 그런 속사정은 전혀 얘기 안 했어요. 부모님 돈이라면 당연히 먼저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가급적 빨리 그 투자금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라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죠. 역시나 그날 저녁 현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왜 장인어른한테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처가에서 난리 났다고요? 난리 나면 좀 어때? 너가 나한테 그 짓을 할 땐 난리 날 걸 생각 안 했니? 아, 제발 이대로 가다간 처가 사업 금방 접을 수도 있고 장모님이 크게 화내셔서 그러면 잘 해오지 그랬니? 이젠 너가 한 행동의 결과를 너가 감당해야지. 현우가 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전 냉정했어요. 아직 복수가 완성된 건 아니야. 제대로 교육이 될 때까지 더 해야 해라고 다짐했죠. 며칠 뒤 사돈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현우한테 투자금 돌려줬으니 걱정 마시라고 알려줬어요. 결국 현우가 처가와의 투자 계약을 파기하고 전세금을 마련할 길을 급히 찾아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잘 됐군. 이제 슬슬 회사 쪽도 손봐야지. 저는 다음 목표를 떠올렸어요. 현우가 다니는 회사는 꽤 규모가 큰 대기업인데 직원들에게 협력업체 선물을 받을 때 내부 윤리 규정을 꽤 엄격히 적용한다고 민호가 전해줬어요. 명절 선물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긴 해도 일부를 사적으로 빼돌리거나 중고거래를 해버리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 정도 사안으로 큰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현우가 회사를 다니면서 해당 선물을 여러 세트 빼돌려 처가로 보냈다는 사실이 만약 공식 루트로 알려진다면 최소한 경고나 평가상의 불이익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걸 노리고 저는 다시 익명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을 현우 회사의 인사팀으로 하고 그동안 민호에게 들어온 이야기를 정리해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땡땡그룹 소속인 과장 H씨가 내년 명절마다 협력업체 선물 세트, 프리미엄 한우, 과일 박스, 식품 세트 등을 자신이 아닌 처가 측으로 무단 회수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본인이 SNS나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직접 장모님이 좋아하신다고 과시한 바 있습니다. 내부 윤리 규정에 해당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대화 캡처, 단지 카페글, 관련 영수증 등. 이 내용을 보낸 직후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얼마 뒤 저한테 현우가 인사팀 조사받는다고 알려왔죠. 현우가 불안해했다고 해요. 이거 누가 제보한 거냐? 그리고 실제로 회사 차원에서 현우에게 주의 및 경고를 내린 듯 했어요. 후속 조치를 위해 추가 심사가 들어간다느니 정직 처분이나 진급 누락 같은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쯤 해야 된다고 확신했어요. 내가 이러는 게 혹시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다시금 아들이 했던 배신 행각이 떠올랐죠. 엄마한테 올리고당이나 주고 처가에겐 200만 원씩 바치다니.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 말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우습게 볼 거야. 며칠 뒤 밤늦게 현우가 전화를 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 인사팀에서 조사받았어요. 협력업체 선물 이용했다고. 이러다 정직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건 너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엄마가 어쩌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 직장 잃게 생겼다고요? 그럼 당장이라도 전세금이나 제대로 마련해와. 그리고 너가 한 행동을 똑바로 반성하렴. 현우는 알았다고 답하면서도 제게 제발 도움을 청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그러나 저는 단호했어요. 남편도 곁에서 우리 아들이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을 깨달아야 해. 라고 말해주니 더 힘이 났지요. 결국 현우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승진 이야기도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들었어요. 민호가 전해줬어요. 현우가 회사에서 거의 왕따처럼 지내요. 처가에서는 돈 문제로 틀어지고 회사에선 싸늘해서 우왕좌왕 중이에요. 그걸 듣는 제 마음도 아주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 충격은 당해봐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흔들림 없이 버텼습니다. 정직을 받은 뒤로 현우는 집에 짱 박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니 수입도 줄었고 처가에서 도움받던 금전줄도 이미 끊겼지요. 사돈도 이런 식으로 시댁을 홀대한 사위와는 더 이상 사업 얘기 안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고 해요. 결국 현우는 제게 직접 찾아왔어요. 며느리를 동반해서 집 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더군요. 예전에는 당당하게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며 들어왔는데 지금은 문 한 번 열기도 죄송스러운 듯 머뭇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고 두 사람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남편과 딸 사위도 혹시나 해서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일부러 둘만의 시간을 주었어요. 마침내 현우가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염치 없었는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 뭘 알았는데? 그동안 저는 장모님께 빚졌다 생각해서 엄마 아빠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업 투자금도 쓰고 전세금도 명절 때도 엄마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못하고 저도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안다는 게 그게 전부니? 너가 회사에서 빼돌린 선물? 나 몰래 처가에 바친 거. 장모님께 200만 원씩 매달 챙겨준 거. 그건 결국 너가 자랑을 위해서였던 거 아니야? 네, 사실 처가 쪽에서 자랑스러운 사위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집은 잘한다고 해도 누구 칭찬해주는 사람 없고 엄마는 당뇨로 힘들어하니 그냥 대충 때우면 되겠지 싶었죠. 현우가 여태껏 쌓인 죄책감을 토해내듯 고백했어요. 며느리도 울먹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줄 몰랐어요. 저도 남편이 장모님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예쁘다 생각했는데 결국 시댁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니었네요. 그래, 너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댁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릴 우습게 본 거야.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날 선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론 벌써 마음 한구석이 짠하더군요. 그래도 굴복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컸으니까요. 그래, 지금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일단 전세금은? 이번에 처가와 투자 계약 끊으면서 제가 반은 마련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번 달 안에 돌려드릴게요. 좋아. 그리고 회사는 정직이라며? 그간 잘못했으니 그걸로도 벌을 받고 돌아가면 예전처럼 처가에만 잘하진 않겠지? 네, 당연히요. 이젠 정말 엄마와 아버지한테도 성심껏 챙기겠습니다. 알았다. 일단 행동으로 보여줘. 그 전까지는 내가 아직 너희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생각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현우와 며느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작은 기침을 하더니 밖으로 나와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들아, 나도 속상하다만 너가 정말 바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 오래 화내진 않을 거다. 대신 너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날 밤 현우 부부는 잠시 머무르다 갔어요. 저녁 식사 정도는 준비해 주었는데 예전처럼 반가운 손님 대접은 아니었죠. 당연히 우울한 분위기였고 현우도 며느리도 말수가 적었어요. 그래도 떠날 때 현우가 살짝 제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엄마, 고마워요. 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용서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약 2달이 흘렀어요. 현우는 정직 기간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지만 이미 평판이나 승진 기회는 많이 깎여나간 상태였대요. 그래도 어찌됐든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민호에게 근황을 물어봤더니 이모, 현우가 요즘 진짜 열심히 일해요. 점심시간에도 부서 정리 돕고 상사들 업무 매일 꼼꼼히 챙기고 예전처럼 처가자랑 같은 말도 안 해요. 아마 충격이 컸나 봐요. 저는 조용히 그래. 그럼 됐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현우가 전세금 잔액을 마련해서 우리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현우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명절이 다가와도 회사 선물이 왔으니 가져갈게요 정도였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설이 되기도 전에 엄마, 제가 정성을 담아 준비했어요. 라며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거기엔 제 당뇨 관리를 위한 영양제 세트와 남편이 좋아하는 녹용황 같은 보조식품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이거는 오롯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해주니 내가 마음이 좀 풀린다.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세게 한번 혼내주지 않았다면 전 계속 처가만 우선해서 살았을 거예요. 현우가 한껏 숙연해진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니 저도 마음이 좀 짠해졌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덧붙이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앞으로 많이 챙길게요.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록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풀렸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젠 더 낫게 살아가겠지. 하는 믿음이 싹 텄죠. 더욱이 현우가 회사에 복귀한 이후론 사돈댁과도 교류가 줄었다고 해요. 처가에 가더라도 이제 우리 형편도 안 좋으니 시댁과도 균형 잡히게 챙기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사돈 쪽에서도 처음엔 언짢아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은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그렇지. 부모인데 어떻게 소홀히 대하겠니? 라며 이해해 주었다고 해요. 바깥사돈 역시 일련의 사건 뒤로 현우에게 예전만큼 친밀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가정에 충실히 하라며 더 간섭하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저희 가족 사이도 예전보다 안정되고 차분해졌어요. 딸과 사위는 신기해했죠. 오빠가 진짜 달라졌네. 이제는 엄마한테 자주 연락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곧장 찾아오네. 저 또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렸다고 느껴서 예전처럼 아예 보기 싫다는 태도는 거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만약 엄마가 그때 저한테 복수하지 않았다면 전 그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시댁은 편하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야 제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도 편치는 않았어. 하지만 너가 달라져야지. 엄마는 계속 속으로 병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이젠 제가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동안 못했던 거 조금씩 갚아나갈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비록 과정은 험난했어도 최종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듯 싶었어요.
남편도 그날 저녁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당신 복수가 좀 무섭긴 했지만 덕분에 현우가 사람 됐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근데 안 그랬으면 우릴 진짜 우습게 봤을걸. 맞아. 우리도 늙어가지만 부모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야지. 저는 마당 화단에서 풀 한 포기를 뽑으며 그래, 이게 우리가 찾아낸 화해 방식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때론 엄마도 강하게 나가야 자식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얼마 후 다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현우 부부가 그 전날 이미 저희 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어머니, 미리 와서 도와드릴 게 있나 싶어서요. 며느리도 함께 전 부치고 나물 무치는 걸 거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달라졌네 하고 속으로 감탄했죠. 어머니, 이거 간은 괜찮아요? 조금 싱거운 듯하니 소금 약간만 더 넣어보려.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에 이제 더 이상 차가움이 없어요. 어느새 시댁에 진심으로 융화하려 노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우 역시 부엌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며 설거지거리를 챙겨줬고요. 남편과 딸, 사위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종종 주방으로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물어보고 온 가족이 유난히 단란하게 어우러졌어요. 이번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이 찌르르했어요. 저도 어느새 분노와 서운함보단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세찬 바람이 몰아쳤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이렇게 화목한 시간이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도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현우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올해부터는 저희가 제사 비용 같은 것도 부담할게요. 그동안 처가 행사에만 돈을 쓴 게 미안해서요. 아니, 그건 굳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너 마음만으론 충분해. 아니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현우의 말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라면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쏘아붙였겠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엄마, 저희 앞으로는 올리고당 말고 더 맛있는 음식 혹은 몸에 좋은 영양식 챙겨드릴게요. 라는 현우의 농담 섞인 사과에 전 부엌에서 크게 웃어버렸답니다. 올리고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씁쓸한 추억이지만 반면 우리가 겪은 갈등을 상징하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이 사소한 말 한마디마저 제게는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징표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한바탕 명절을 치르고 식구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후식으로 차를 마시면서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헬스하신다면서요? 저도 같이 해볼래요? 라고 하기도 하고 남편은 현우에게 너가 직장 복귀하니 다행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잘 버텨라. 하고 격려했어요. 온 집안에 퍼지는 따스한 분위기에 저는 속으로 깨달았어요. 가족도 결국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이 없으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때로 강력한 충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도 있는 거야. 처음엔 너무나 서운했지만 복수를 통해 아들이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나니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네요.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어쩌면 매운맛 부모의 사랑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저는 또 다른 명절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현우 부부와 같이 웃으며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떡국을 끓이는 시간들을 꿈꿔요. 그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그리고 이젠 저희 집에도 올리고당 대신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이 넘쳐날 거라 믿습니다. 자식이지만 잘못이 있으면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는 법. 그 대가로 얻은 변화가 결국 모두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게 바로 매운맛. 엄마의 사랑이자 복수였던 셈이지요. 저는 오늘도 거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머금습니다. 아들 녀석 잘 지내고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조만간 주말에 또 찾아올 테니 음식을 뭘 해줄까 고민하기도 하지요. 정말 삶이란 묘해요.
한때는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했던 아이가 이제는 다시금 엄마, 늘 고마워요. 라며 다정히 말을 건네니 말입니다.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복수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겠죠?